안녕하세요, 여러분. 꼼꼼한 소설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본 작품은 소설은 아니고 희곡인데요. 이강백의 결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사랑과 소유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현대 희곡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선생님이 글을 읽기 전에 보시면 미리 필기를 두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들은 필기와 또는 제공받은 자료에 있는 필기와 다른 부분이 있거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극은 다른 일반적인 극과는 달리 관객을 작품 속에 참여시키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전통극은 관객이 앉아있는 곳에도 벽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4의 벽이론이라는 것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그 관객과 객석과 무대 사이의 거리를 없애고 관객을 참여시킴으로써 그런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극을 실험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극은 막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단막극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남자가 등장하여 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쓰인 이야기책을 관객 앞에서 낭독한다. 이야기책 속의 사기꾼은 외로움에 지쳐 결혼은 하고 싶지만 빈털터리이다. 그는 부자로 보이도록 저택, 모자와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건장한 하인을 빌린다. 그러나 빌린 물건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남자는 이야기 속의 사기꾼이 되어 맞선을 보기로 한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자마자 청혼하고 여자는 갑작스러운 청혼에 놀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남자가 부자로 보이도록 하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되는 그런 얘기죠. 여기서 이 남자가 지금 자기가 부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외적인 요소들을 빌려다가 지금 여자에게 거짓으로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런 남자인 거죠. 그 다음에 인물의 이름이 특정한 김영희나 이철수나 이런 이름이 아니라 남자 여자라고 특정되는 것은 이것이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화된 그런 전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라고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정신 좀 드십니까? 여자네요. 여자는 너무 놀랐죠. 남자 갑자기 만나자마자 청혼하니까. 익숙해지면 좀 나을 겁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이 이렇게 부자리라고는 꿈도 못 꿨죠. 전보에 알려주신 대로 찾아왔더니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저택이잖아요. 라고 여자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문 앞에서 저는요, 한참이나 망설였어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물질적인 부를 보고 여자가 망설였다 이런 얘기야.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실 걸. 아니요. 황홀해서 망설였던 거예요. 황홀했대. 만나지도 않았는데 남자를 만나기 전인데 저택만 보고도 황홀했다는 거죠. 아, 그래요? 이 여자가 저택만 보고도 황홀하다고 한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판하는 거겠죠. 비판한다기보단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 그랬어요? 네, 당신의 정보를 받았을 때요.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가봐서 빈털터리 갔거든 아예 되돌아오고 부자거든 꼭 붙들어야 한다. 예, 이 어머니, 여자의 어머니는 굉장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라 했습니까? 알았어요, 어머니 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들고 그렇게 대답했죠. 여자는 굉장히 어머니의 의견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원참 오른손을 들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셨군요. 그렇죠. 그 잔에 물 좀 남았습니까? 아니요, 다 마셨는데요. 유감입니다. 내 몫을 남기지 않고 마셔서. 이때 하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보조적인 인물이야. 이 작품에 보시면 남자, 여자, 하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뒤에 나오죠. 남자에게 달려들어 넥타이를 풀어낸다. 그 이유는 이 하인은 시간에 맞춰서 그 물건을 회수해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다 된 물건이기 때문에 넥타이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남자는 빼앗기지 않으려 저항하지만 하인의 억세님을 당해내지 못한다. 결국은 빼앗기고 하인은 기계적인 동작으로 넥타이를 가지고 나간다. 여자는 두 남자의 다툼에 놀란다. 왜들 그러시죠? 이번엔 넥타이가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예, 넥타이가 왜 떠나갔을까요? 그쵸, 빌린 거니까. 넥타이를 빌린 거기 때문에 시간이 돼서 돌려주는 거죠. 네?
뭐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이제 남자는 그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물건들을 빌렸지만 물건이라는 거, 소유한다는 것은 언젠가 시간이 되면 돌려줘야 된다는 것, 완전한 나의 소유는 없다라는 거, 세상의 모든 물건이나 가치는 잠시 빌린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그런 게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더 볼게요. 안심하십시오. 만약 내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만 남았다면 나름 이제 농담을 던졌는데 반응이 그러니까 겸연쩍은 듯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고 이런 농담을 하는 거죠. 그건 그렇고 당신의 어머니 퍽 재미난 분이시군요. 나는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맹세를 시키셨다는 어머니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니 성품이 너그러우시다든가 왜 그렇게 쳐다만 보십니까? 넥타이를 그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뺏기셨죠? 그것도 난폭하게 누구나 궁금해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이게. 그렇지요. 난폭하게 주인을 덮치는 그런 하인에겐 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당신 어머니의 성품이 너그러우신지. 하지만요 저는 알았어요. 문제는 빼앗긴 물건인가 본데 그야 되돌려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인에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하느냐? 5분만 더 빌려달라 그래. 그러나 전혀 묵묵부답인 거죠 하인은. 여봐 그 가져간 거 5분만 더 빌려주게. 하지만 대답이 없어. 딱 5분만 사정해도 안 되겠나? 대답이 없죠. 좋다 좋아 좋다고 뭐래요 하인이. 네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럽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요만큼 여기 보세요. 남자는 관객을 투덕투덕 걸어가. 일반적인 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실험극이고 얘가 부조리극이기 때문에 관객과의 그 간격을 허물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관객에게 말을 걸며 내려가다가 넥타이를 맨 남성에게 다가가요. 그래서 그 관객을 극중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물론 그래요. 저 인정사정도 없는 하인이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지가 뭐라고 겨우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에 좀 속상합니다만 그야 뭐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니까 말해보나 마나겠고 저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기막히게 멋진 무늬. 딱 5분만 빌립시다. 정확하게 5분만. 더 이상은 어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객이 그 자리에서 넥타이를 풀어주면 그 넥타이를 다시 착용하고 올라가는 거죠. 고맙습니다. 빌린 동안에는 더욱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죠.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온 것인지.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빌린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아무튼 잘 사용하고 돌려드리겠어요. 자, 그럼 당신은 시간을 재고 난 이만. 그래서 이제 관객에게 내려가서 관객을 참여시키고 그래서 관객이 더 극중에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남자는 급한 걸음으로 여자에게 돌아간다. 왜? 5분밖에 안 되잖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어때요 이젠? 네 당신은 멋진 분이세요. 뭘요? 아니 정말 그래요. 이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또 객석과의 구분 없이 경계를 허물고 관객에게 말을 거느죠. 그건 그렇고 우리 하다만 이야기 그것 좀 계속 해봅시다. 어떤 얘기 했죠 아까? 그죠? 어머니에 대한 얘기 했었죠.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죠 우리?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직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저 자신에 대한 건 아직 멀었군요. 그렇죠. 나도 직접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어머니 다음 딸 이런 순서니까 계속 진행해 봅시다. 의무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난폭하십니까? 상냥하십니까? 글쎄요. 의무적으로 대답하십시오. 난폭에다가 상냥을 겸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시죠? 뭐 별거 아닙니다. 벽에 부딪혔다고나 할까요? 뭔가 어려워서요. 하긴 당신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겠죠. 첫눈에 반한 사람들도 결혼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는다고들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겨우 처음에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 이야기도 당신 어머니에게서 머물고 있고. 용기를 내셔야 해요. 네, 어디 힘 좀 내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말 하시면 놀라시겠지만요. 말해봐요 뭐든지. 이제 여자가 화제를 전하네. 그리고 이런 말을 해 뜬금없이.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당연하죠.
놀랐습니다, 갑자기. 네, 태어난다는 건 언제나 갑자기죠. 그래서요, 전 태어날 때 제 기분이 어떠했는지를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덤이에요, 덤. 자, 덤. 덤이 뭐니, 얘들아? 그래.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조금 더 얹어주는 게 덤이야. 그 여자의 별명이 덤이었대. 덤? 네. 왜 조금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래요. 제가, 제가 바로 그거래요. 이런 말이죠. 아버진 사랑을 주고 또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덤. 이 말 속에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에서 더 생겨난 게 나다 이런 얘기죠. 덤, 덤, 덤. 아버진 덤이 태어나자 달아나셨대요. 말하자면 뺑소니를 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래요. 여자의 아버지와 여기 나오는 남자가 지금 비슷한 상황임을 알려주는 거죠. 남자도 돈이 없고 사기 치는 거잖아. 근데 쳤으려고 했었던 거지. 덤덤덤. 하지만요, 전 아버지를 미워 안 해요. 그분에게는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라는 말에서 앞으로 이 여인이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이 남자를 미워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덤. 혹시 그분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지 안 그래요? 덤, 덤, 덤. 어머니에겐 안 됐지만요. 덤이라는 그 점이 저에겐 좋아요. 왠지 홀가분하더군요.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 화를 내시곤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머니한테 이런 말 하면 화를 내시니까 말을 못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 편하다 이런 말이죠. 하긴 그렇죠. 고생 많으셨어요. 홀로 덤을 낳아 키운다는 건. 그만둘까요, 제 얘기? 덤, 더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단단히 벼르시는 거예요. 이 덤을 키워서 결코 사기꾼에겐 주지 않겠다고요. 전 어머니 말을 이해해요. 어머니 역시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거지. 내 딸은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나도 알만합니다. 고마워요. 뭘요, 고맙기는. 사실 이런 덤 이야기는 처음인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가슴 속에 덮어두었죠. 그러고 보면 당신은 참 친절한 분이세요. 이제 여자도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덤, 네? 아니요. 그저 불러본 겁니다. 그 목소리는 그저 불러본 건 아닌데요. 저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소설, 이 희곡에서 덤의 의미가 뭘까요? 일단 여자의 별명이고요. 결국 덤은 소유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야. 덤이라는 게 아까 뭐냐면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 더 주는 거잖아.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덤인 거지. 나의 인생의 덤.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덤인 거야. 잠시 빌린 거. 남자는 일어나 넥타이를 풀어 그것을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가서 되돌려준다. 그의 눈은 물기가 젖어 있다. 즉 뭔가 슬픈 거죠. 빌린 건 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덤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거기서 뭘 하시죠? 여기 보면 이 여자는 남자가 했던 말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단 얘기는 지금 남자의 대사가 뭐야? 방백이라는 거. 독백은 관객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하는 말이고 방백은 관객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즉 무대 위 옆에 있는 인물들은 들을 수가 없는데 관객은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바로 방백입니다. 덤,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했어요. 무대 위 인물은 듣지 못하지만 같은 무대 위에 있는 여자는 듣지 못하지만 관객은 들을 수 있는 거. 제가 지금 색깔로 표시해 둔 부분이 방백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자, 남자에게 다가온다. 뭐라고 계세요? 덤, 저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그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이럴 때 그런 걸 생각하세요?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그런데 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도 말자.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여자, 남자의 어깨에 기댄다. 하인이 위압적인 걸음으로 다가와. 자, 하인은 뭐하러 오는 거지? 그치. 물건을 뺏으러 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하인이 오면 올수록 긴장감은 커지는 거지. 두려워지는 남자, 그 꼴을 여자에게 보이고 싶지는 않다. 눈을 감아요. 감고 있는 걸요, 이미. 난 지금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하인, 남자에게 덤벼든다. 호주머니를 뒤져서 소지품을 몽땅 털어간다. 이번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건 못 되죠.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들을 몽땅 되돌려 주고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덤,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다 가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어났습니다. 자, 고양이가 생명을 돌려줬다고 표현했고 나무도 이파리를 돌려줬다고 표현했어. 이 얘기는 나무가 가졌던 이파리나 고양이가 가졌던 생명도 소유가 아니라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돌려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덤덤덤. 난 뭔가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이제 드디어 소유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어. 덤덤. 그래요. 나 이제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나에게는 그게 유일한 자랑일 겁니다. 소유라는 것의 어떤 의미, 세상의 모든 것이 소유가 아닌 빌린 것이라는 깨달음, 이걸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자랑이다 이런 얘기죠. 너무 겸손한 자랑이에요. 뭘요? 그런데 덤, 당신에게 뭐 자랑거리가 없으십니까? 있고 말고요. 보시겠어요? 봅시다 어디. 여자가 남자와 함께 의자로 돌아간다. 의자 위에 놓인 핸드백을 열고 그 속에서 얼굴만 커다랗게 찍은 사진 석 장을 꺼낸다. 어머니, 할머니, 자기겠죠? 하인이 시계를 보더니 의자 위에 놓인 남자의 모자를 냉큼 집어간다. 또 시간이 됐나 봐. 이번엔 모자가 의자에서 떠나갔습니다. 여간 다행이군요. 모자는 작습니다. 의자는 크고요. 만약 의자가 모자에게 떠나갔더라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남자는 지금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좀 보세요. 뭔데요 그게?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제 사진이에요.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남자가 사진들을 바라보고 하인이 모자를 가져다가 멈춰서죠. 그의 시선이 아래로 움직여 사진들을 들여다봅니다. 남자 하인을 밀어내고 뭘 봐? 하인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사진을.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일 젊으니까 그렇죠. 남자 사진 중에 여자의 본인의 것을 들어 여자의 얼굴에 대고 한참 동안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의 당신이군요. 네. 몇 살인가요? 실례지만 22이에요. 22 꽃다운 처녀시군요. 남자 다음엔 여자의 어머니 사진 얼굴에 대어준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늙지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입니까? 45이에요. 45. 중년 부인이시로군요. 여기 보시면 여자가 조금 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이제 22살보다 시간이 좀 경과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나이 들면 목소리도 굵어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경과되기를. 일반적으로 뭐 선생님들은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좀 상해서 목소리가 이런데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면 목소리도 굵어집니다. 남자 할머니 사진을 여자의 얼굴에 대어준다. 시간이 더욱 지났습니다. 이제 이 얼굴은 당신입니다. 몇 살이시죠? 완전히 이제 70살이 넘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70살이 넘으셨다. 늙으셨군요. 남자는 얼굴에 대었던 사진들을 책상 위에 내려놓는다. 재미난 놀이를 해봤지요? 네, 재미있었어요. 짐작하셨겠지만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난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때? 변해. 여자에게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놀이를 해본 거지. 결국 젊음이라는 것, 외면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듯이 우리가 모두 소유했다고 하는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다 이런 얘기야.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한다. 그 사이 하인은 남자의 저고리를 빼앗아간다. 남자는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자신의 사랑이 더 커졌다고 고백하며 여자에게 진심을 당한 청혼한다. 하인은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민다.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읽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준다.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라고 묻는 거죠. 여자는 다 이게 남자 건 줄 알았잖아.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자기가 빈털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 남자가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고 믿었던 여자가 남자가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 그치. 그게 긴장감이 높아지겠지. 예. 긴장감이 조성된다는 거. 충격을 당연히 받죠. 충격을 받는다. 왜? 남자가 사기꾼인 걸 사기꾼이라기보다 그쵸, 뭐 사기꾼이죠. 빈털털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모두 빌린 것들 뿐이었죠. 저기 두둥실 떠있는 저 달림도, 저 은빛의 구름도, 이 한이 바람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 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잠시 빌린 것입니다. 사물뿐만 아니라 세상에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빌린 것이라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지. 잠시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인이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장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에 신는다. 그 구두발로 차낼 듯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는 거지.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에 오직 사랑만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빌렸어. 그러니까 사랑만 할 수 있는 거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어떤 물건을 샀을 때와 내 거랑 남의 거 빌렸을 때 어떤 걸 더 소중히 하고 아껴서 쓰나요? 그쵸? 남의 물건은 돌려줘야 되니까 함부로 막 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여자도 너도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잠시 너를 빌린 것이라 생각하면 당연히 여자를 아끼고 사랑해야만 되는 거지. 아, 어쩌면 좋아 이랬어요. 왜? 이 여자도 남자를 좋아하게 된 거야. 하인이 구두를 거의 다 신는다. 맹세는요? 맹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손을 든 글쎄 그건 탁상 위에 사진들을 이렇게 쫙 펼쳐주고 이것들을 보여드립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진 석 장입니다. 젊을 때 한 장, 그 다음에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당신의 어머니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해 못하실걸요, 어머님.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자 작별 인사라고 문 앞까지 걸어간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을 걸 아니까. 잠깐만요, 덤. 멈칫 선다.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덤, 내 말을 조금 더 들어봐요.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이 앞에 악의적인 느낌 없이 굉장히 중요해. 악의적인 느낌. 예를 들어 이런 이 무슨 새끼야. 무슨 꾸나. 이 나쁜 놈. 뭐 어떻게 벌 받을 놈.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 여성은 물질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그치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악의적인 느낌. 당신은 사기꾼이에요는 진짜로 네가 사기꾼이니까 가만두지 않겠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말투를 통해서 행복한 결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작품이 희곡이니까 희곡에서는 항상 이 작품을 연출자가 연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뭐 지시할 때와 같은 극화하는 문제를 꼭 출제하게 되는데 그럴 때 악의적인 느낌 없이라는 얘기는 남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여전히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빌렸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털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기 자신이 이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돌아가죠. 자연에서 왔다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누구든 관객석에 사람을 붙들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밑에 있는 사람이 뭐 넥타이면 넥타이, 모자면 모자 이거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 있죠?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덤, 이제 알겠어요? 그랬어요. 또 이제 관객을 작품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관객을 극중에 참여시켜서 여자나 관객 모두가 소유라는 게 무엇인지 소유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런 의미예요. 소유가 안전히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영원한 건 없어. 우리가 가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다 되돌려줘야 하는 것들인 거지.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지. 여자가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나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서운 구두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질 친다. 긴장감이 최고조가 되는 거죠.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 여자에게 말한다.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것입니까?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소? 마구 험하게 됐었소? 어딜 망가뜨렸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 되돌려 드렸지요. 덤, 당신 내 말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바로 우리가 헤어지는 이별의 시간이 되면 그때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덤, 덤. 남자가 하인의 구두발을 걷어채인다. 여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결국 이 남자에게 설득당한 거죠. 그만해요.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두발에 차이기 전에. 이래서요. 어머니도 말짱한 사기꾼과 결혼했었다던데. 자, 빨리 갑시다. 네, 어서 가요. 하고 끝나는 그런 희곡인데요. 이 희곡에서의 핵심은 바로 그 소유의 개념입니다. 소유라는 것이 소유라는 것의 본질이 뭐냐. 예, 이걸 여러분이 좀 파악하셔야 돼요. 소유의 본질이 뭘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내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이나 또 뭐 외적인 것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소유의 본질 이렇게 다뤄져 있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빌린 것이므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남자의 깨달음, 사랑하는 사람은 내 것이 완전히 내가 소유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빌려 있을 동안 이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동안 아끼고 소중히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희곡을 읽다 보면 이규보의 참화설이라는 수필이 생각납니다. 그것도 역시 소유의 본질에 관한 수필이고요. 최근에 수능은 이렇게 여러 개의 장르를 결합시켜서 내는 문제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희곡과 그 고전수필 참화설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학습활동 풀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행동과 심리를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극의 갈래가 희곡이잖아요. 희곡은 극문학입니다. 극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 죄송해요. 극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쵸. 바로 대사와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심리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남자와 맞선을 보기로 한 남자와 여자가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했는지를 보시면 두 인물의 행동과 심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제시된 자료를 보시고 또 여러분이 아마 선생님께 받은 자료에 학습활동에 대한 답이 제시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 꼭 보셔야 돼요. 학교 시험에서는 일단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실 때 그냥 막 내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습활동 문제를 기본으로 내십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혼자 풀 수 있어야 그 작품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 있는 학습활동의 답들을 다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남자와 여자의 행동과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심리 알아두시면 되겠죠. 처음에는 남자는 물건을 빌려가지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호감을 가졌지. 그러나 이제 나중에 남자는 여자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게 되고 빌린 물건을 뺏기면서도 행복해하고 여자는 남자의 그 행동을 보면서 하인이 막 그렇게 막대한 가만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남자는 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얘기하고 여자를 설득시키고 여자는 남자가 빈털털인 걸 알지만 좋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자가 남자의 청혼을 수락한 이유. 수락한 이유는 여기 나와 있고요.
요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는 남자의 그 말에 공감했기 때문이겠죠. 여자도 공감한 거지. 그 다음에 남자가 부자는 아니지만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여자도 소유의 본질을 깨닫고 남자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이제 공부하셔야 될 문제인데 요 문제 시험 보기 전에 꼭 요거 꼭 풀고 가십시오. 소설과 희곡의 갈래적 특성을 비교하는 건데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 둘 다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죠. 이야기 구조가 있다는 게 공통점이긴 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서술자의 유무입니다. 서술자. 서술자. 유무. 서술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서술자가 있다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자가 서술해주면 되는데 희곡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만 그 심리나 또 그것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서술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빌렸다가 되돌려준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남자의 대사를 통해 가지고 빌리는 것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리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돌려줘야 한다. 라는 어떤 작품의 주제의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작가의 어떤 작가 노트인데요. 보시면 무대장치 및 객석 참여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거기 보시면 소극장 같은 곳, 실내에서 공연하기 알맞도록 썼다. 그래서 이게 그 실내극이라고도 하는데 얘를 비교적 음악으로 친다면 실내악, 아주 소규모에서 진행된다라는 얘기고요. 무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 별다른 조명이나 효과를 받지 않는다. 일반적인 극과는 차이가 있는 그런 형태고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관객, 거기 모인 관객이다.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 그 사람들을 빌려준다는 건 이외에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대한 역할을 차지한다라는 거서 관객들을 극중에 참여시켜서 여러 가지 효과를 유발하는 거죠. 여기 관객. 관객을 참여시키는 것의 효과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연출가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했을지 뭐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희곡은 서술자가 없고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특성, 작가의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고 특히나 이 결혼이라는 극에서는 소유의 개념 요거 좀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관객을 극 중에 참여시키는 것. 요 두 가지가 아마 출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두 가지 집중해서 공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